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를 악용하는 전세 사기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피해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비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유형과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전세 사기를 막을 제도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지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은선 세계일보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매매가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높게 책정해서 임차인을 속이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이 아닙니까? 이것이 피해자들의 잘못입니까? 지금은 피해자들이 다 잘못이랍니다. 피해자들이 몰랐답니다. 도대체 뭘 더 알아야 합니까? 도대체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금도 사건을 싸우는 지금도 가해자들 인권만 보호하고 계십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내색을 안 하는 편이라 혼자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애라 죽은 다음에 그 해결되고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나올 아파트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피해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세 명이 죽었습니다.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다 대책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생업 때문에 바빠서 같이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던 심성 착한 친구들입니다. 이게 미추홀만의 피해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당장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모두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지 마세요. 그리고 같이 해요. 사기꾼도 제대로 벌 받을 수 있게 우리 같이 얘기해요. 죽지 말아요. 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 처분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이은영 연구위원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상황이 선례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의 유형들을 보게 되면 이게 종전에 없던 것들이 아닙니다. 뭐 하다못해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학생 때도 종종 기사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그때와 달리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즉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 세대 수가 다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쪽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주로 정부에서 발표된 대책들은 이러한 전세 사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쪽에 초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관련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전세 사기 유형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 규모는 엄청 커졌다라고 하는 이은영 연구위원님의 평가가 있으셨는데요. 박유석 교수님, 전세 사기 피해 어떤 현황인가요? 네, 저는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 전세 사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하고 피해는 좀 약간 다른 측면으로 좀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뭐 전세 피해에 전세 사기가 포함되는 형국이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전세 사기는 말 그대로 어떤 악의를 가지고 남을 속이려는 거거든요. 속여서 이익을 뭐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원래 조금 더 다르게 다뤄져야 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뭐 시장 가격의 변동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세가율이 좀 높고 우리 한때 또 갭 투자
진짜 이렇게 많이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불었었는데요. 다가구 주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에 거의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대인분들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채에서 수백 채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게 충분히 전국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모니터링이 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아쉬움으로 좀 남고요. 어쨌든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원하는 대책은 필요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전세 사기와 뭐 역전세난이라고 할까요? 이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피해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전, 세종, 충남 우리 지역에서도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강은성 기자님, 어떤 현황인가요? 대전에서도 그 전세 사기 피해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많은 이제 서구와 중구 쪽에서 이제 최근에 임차인 55가구가 50억 원의 이제 피해를 본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대전은 이제 특히 이제 주거용 다가구 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1위고요. 그리고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100%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인데요. 그 피해 신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정의당 대전시당이 이제 피해 신고를 받았더니 그 서구 갈마동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피해자가 갈마동의 이제 한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었었는데 그 계약 기간 중에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는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지난달에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였는데 그 한 달 전부터 집주인과 연락이 또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요. 근데 이 집주인이 대전의 주택 1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세 피해자인 줄 이제 모르는 이제 그런 피해자가 추가로 더 나타날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강은성 기자님께서 이 전세 사기를 포함하는 전세 피해가 우리 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부장님,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전세 피해 어느 정도 현황인가요? 피해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도 이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우리 개업 공인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그 앞에 방송에서 봤지만 이 세입자들의 어떤 이런 피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지금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좌불안석인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대책이 좀 있는가 또 우리 개업 공인사들이 또 개선할 점이 뭐가 없는가 좀 더 연구하는 분위기로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교수님이 말씀했듯이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이런 사고보다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19년도, 20년도에 올랐던 가격이 지금 21년도, 22년도 들어서 급격히 지금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역전세로 인해서 그 지금 전세자들이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거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대전 지역 같은 건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역전세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한국공인사협회에서 보면 공제금 지급한 현상하고 대전하고 지금 비슷하게 지금 떨어집니다. 작년도에 2022년도에 저희가 공제사업권으로 지급한 금액이 협회에서 약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순위가 다가구 주택 경매사업권입니다. 그 건으로만 나간 게 한 58억이 넘게 나갔고 이게 54.1%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인사들이 또 확인 설명서 미흡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체크를 못한 부분들이 지금 체제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대전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보면 가격이 급락으로 인해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좀 20억 이렇게 갔던 물건들이 지금 10억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또 계속 전세 사기 문제가 지금 되다 보니까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구를 갖고 계신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답답하다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답답하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맨날 이 피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입자들이 지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세를 웬만하면 지키 피해를 하고 있고 또 개업공인사들 입장에서도 전세 물건 아예 취급을 않는 개업공인사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순위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반환을 지금 해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랄지
임대사업들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자금 현상이 지금 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은 또 임차권 등기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집은 더더욱이 더 세입자를 안 들어가는 그런 지금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사기를 치려고 의도했던 이런 사고가 아니라 아까 박희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도하지 않았던 지금 이런 사건들이 지금 주변에 지금 많이 지금 예고돼 있고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도 좀 전제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의 문제가 임차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위기도 지금 수반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전 충남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요. 집값보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이 깡통 전세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집값 대비 130%에 이르고 있는 지역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전세 시장의 불안정 요인 어떻게 보시는지 박유석 교수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연립하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이제 전세가율을 좀 조사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위라기 얘기 좀 그렇지만 25위까지 나왔는데요. 그중에 이제 1위와 11위를 대전 대덕구와 대전 중구가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나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는 131.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라는 게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31%면 우리가 잘 아시는 깡통 전세가 발생을 한 거고요. 85.8%면 거의 뭐 역전세에 역전세가 무조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세가율을 몇 퍼센트냐 이걸 좀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악의 경우에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경매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양도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금전적으로 뭐 전부 손해를 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 매각가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 대비 이제 낙찰가율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보통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전에서 한 75% 정도 남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의 75%인데 또 감정평가 금액은 시장 매매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6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전세를 들어가신 분이 과연 60%만 회수를 하고 40%를 손해 보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경매에서는요. 앞에 순위가 빠르신 분들부터 다 회수를 하고 나머지 뒤에 계신 분들은요. 전혀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소수배당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내가 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손 치더라도 우선면제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앞에서 다 청산이 돼버리면 받을 돈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전세가율, 뭐 낙찰률 따져서 그럼 뭐 한 30, 40% 손해 보는 건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전부를 다 손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 전세 피해와 전세 사기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이와 같이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상황은 사기일까요? 피해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세 사기는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세가율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비자죠. 소비자를 기만한 상황이거든요. 뭐 그게 주체가 건축주가 됐건 공인중개사 됐건 어쨌든 현재의 시세를 왜냐하면 우리 뭐 정보의 비대칭이란 말 가끔 쓰죠. 서로 정보가 다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뭐 건축주 혹은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요번에 피해가 많았던 분들은요. 보통 젊은 분들이에요. 젊으신 분들은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집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시세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인중개사가 악의를 가지고 소기를 한다.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윤영 연구위원님. 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과도하게 높은 현상은 비합리적인 가격 형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통상적으로 어떤 지역의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낮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적은 이유는 대부분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요는 있는데 굳이 그 지역에 그런 유형의 주택을 갖고 싶진 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매우 좁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장에서 어느 시점이 왔을 때 이제 매매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임대 가격, 전세 가격도 같이 오르니까 이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시세가 책정된 상태에서 매매 가격이 내려가 버리게 되면 이보다 앞서서 체결된 임대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매 가격이 내려간 이 뒤 시점에서는 이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더 낮은 가격으로 전세 가격이 책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전세 가격보다 2년 전에 먼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본인이 집주인에게 돈을 받고 퇴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할 수 없이 계속 거주하시거나 뭐 집주인과 일부 협의를 통해서 일부 돌려받으시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의할 것은 이제 일각에서는 최근에 전세 사기가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거 다 전세 사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역전세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이슈로 삼고 있는 전세 사기는 처음부터 어떠한 이익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범죄를 실행한 분들이 계셨고 그에 따른 범죄 피해자가 된 분들이 지금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세 피해와 전세 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세 사기 유형이 세부적으로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왕, 빌라왕, 빌라의 신 등으로 이 사기범에 대한 개념도 다양한데요. 이 다양한 유형의 사기, 전세 사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강은성 기자님께 어떤 유형이 있는지 먼저 설명 듣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전세 사기 수법이 이제 점점 고도화되고 이제 교묘해지면서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분들의 고심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깡통주택은 이제 가장 흔한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그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더 낮아져가지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서 그 알맹이가 텅텅 비었다고 해서 이제 깡통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세 피해가 아니라 전세 사기 이제 고의성이 있는 이제 그런 수법도 나타나는데 그 신축 건물을 지은 뒤에 이제 브로커와 짜고 전세금을 모두 챙긴 다음에 이제 빈털터리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건축주가 먹튀하는 이제 방식도 횡행합니다. 이 깡통주택과 건축주 먹튀 이 두 방식을 섞어서 나타난 게 그 최근 인천 미추홀구 그 사례인데요. 여기에 또 더해서 그 밀어내기 수법이라고 해서 최근 또 나타나고 있는 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이사 오는 날 그 세입자들이 정신이 없잖아요. 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그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는 이제 이런 수법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이제 발생하는 데에 비해서 그 임대인의 담보대출에 대한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 점을 악용을 해서 경매 붙여지면은 세입자를 후순위로 이제 밀어낸다고 해서 이제 밀어내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유형도 다양하고 그 수법의 의도와 내용도 다양하다라는 말씀 들으셨는데요. 지부장님, 자, 이 미추홀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전세 사기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 대비해서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뭐 부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천 지역에서 미추홀구 같은 거는 다분히 의도된 사기였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500세대 정도가 지금 피해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일단 안 되잖아요. 분양이 안 되니까 대출을 받고 전세로 다 놓으면 자기가 분양했던 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더 대출이 많이 나오고 세가 많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은행에 예금을 했던지 아니면 부채를 갚았으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또 투자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변제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분히 그건 의도됐던 사기가 아니었냐라고 저는 그런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의도된 뭐 이런 사건은 거의 이렇게 지금 아직은 지금 찾아보기 좀 어렵다라고 지금 보시고요. 지금 대전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깡통 전세라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 신축 조그마한 이제 그렇게 뭐 1,500세대만 이렇게 대형으로 나는 게 아니라 빌라랄지 이제 이런 거 나홀로 아파트 미분양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일부 지역에서 이제 전세를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전세라고 월세인데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는 맺은 계약은 이제 월세 계약을 맺고 이걸 그 누군가에게는 전세 계약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키는 거죠. 그 서울의 경기권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큰 사고 나서 우리 대전의 분들도 일부 좀 많이 가담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냥 한 전세 가격이 1억 5천 정도가 예를 들면 들어있는데 그거를 보증금 1,000에 한 60 정도 들어있다라고
매수인할 때 기망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매매를 하고 보니까 보증금이 1억 5천 2억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스란히 매수인이 그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아까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강 기자님 말씀드린 잔금일 전에 이제 근저당하고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 0시에 이제 발생되다 보니까 그 사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그 오전에 잔금을 치르고 그날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오후에 근저당 설정을 들어가면 세입자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상 현업에서 종사를 하면서 이제 그 예방을 하는 방법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항상 잔금일 전에 전날 가급적이면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요새는 좀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같이 대응이 돼요. 그래서 확정일자를 임대차 신고를 꼭 이제 계약일부터 30일 날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계약하고 나서 바로 임대차 신고를 하라라고 저희는 현장에서 지금 이제 우리 임차인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예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에서 이제 과다 보증금인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대부분에 보면은 선순위에 근저당 설정이 안 잡혀 있는 물건이 거의 아마 대전에 1%도 안 될 겁니다. 거의 99%는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을 하고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고 임대 수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월세로 이제 대부분의 월세를 놓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머지 잔여 물량을 갖다가 전세로 다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가구 매도인이 매도를 하려고 했던 금액보다도 120, 130%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대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보증금을 만기될 때 반환을 못 해주면 바로 그 깡통 다가구 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요구했던 부분이 시나 구에 또 저희도 정식 요구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개업공인사기들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랄지 선순위 임차 보증금 열람권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등기사항증명서 열람해서 같이 주듯이 그 부여 현황을 같이 주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좀 권한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순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가구 주택에 있어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을 못하는 그런 그 세입자들이 그런 전문성이 없잖아요. 또 저희한테도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한테도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임대인에게만 얘기를 듣고 나중에 계약이 진행되고 나서 사고가 터져서 보면 실제로 임대인들은 보증금이 3억이라고 했는데 경매 진행되면 이게 3억이 아니라 6억, 7억이 되는 거죠.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누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허위 이제 전세 계약서를 이용해가지고 전세금 대출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이제 사고들이 지금 빈번하게 있어서 저희 개업공사들이 에게도 어떤 그 계약서 대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다양한 전세 사기 유형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다양한 유형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세 사기의 피해 금액이나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박유석 교수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세에 들어가시면 전세 보증이라는 걸 하시죠, 임차인분들이. 근데 그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구입니다. 허구에서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 전세 보증금 위반한 사고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환을 해준 그 건수를 보니까요. 2022년 1월에서 3월까지는 640건이었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3,474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5배 가량 늘었죠.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전세는 그 전에 다 계약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번 뭐 토의도 하고 그랬지만 역전세난이 날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던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깡통 전세 같은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또 작년 말, 올해 초에 보고서에 나온 거 보면 또 올해 하반기에는 더 크게 온다라는 보고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시장의 어떤 변화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다. 하지만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거는 과거에도 물론 우리 아까 뭐 밀어내기 이런 거는 아주 전통적인 부동산 사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뭐 전날 다음날 이러면서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하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나타난 거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주택으로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죠. 임대인이 어떤 더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나쁜 방법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아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은 전문가들도 거기에 같이 합세를 했다는 게 지금은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부장님 나오셔가지고 자리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윤리적인 의식, 도덕적 노력 이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 물론 협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그래도 가장 수도 많고 가장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이 윤리의식을 좀 높이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협회에서도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교육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로 사기가 발생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은 그거를 막으려는 노력을 할 윤리적 당위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변동 요인 들으셨고요. 또 공급자인 임대인의 책임도 있고 아울러서 비대칭 정보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용원 지부장님의 의견은 이은영 연구위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은영 연구위원님. 네, 사실 최근 몇 년간 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전세 사기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시장이 너무 좋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기준금리 같은 그런 요인들,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시장이 꺾이면서 매매 가격이 내려가고 그에 맞춰서 임대 가격도 내려가면서 지금 이게 드러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몇 년만 더 좋았다고 한다면은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는 건 지금이 아니라 그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럼 시장이 좋았을 때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를 한번 되짚어보게 되면 뭐 전세 사기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때문에 뭐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졌고 그러니까 투자 수요도 역시 많아진 거죠. 관심이 많아진 만큼.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범죄를 꾀하시는 분들도 좀 더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뭐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해서 전세 수요 자체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전세는 기본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돈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월세를 비싸게 내지 않더라도 전세 수요를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뭐 전세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부담이 많이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와중에 신축 빌라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런 사건들이 좀 더 많이 퍼져 나가다가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터져 나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 요인, 공급자 요인도 있지만 수요자 요인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공인중개사의 책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 박유석 교수님 말씀에 현업의 종사자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극복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도 저희 이제 시청하고 각 구청의 과장님들하고 전정과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자정 결의회의 겸 사고 예방 대책 간담회도 좀 잡아 있고요. 지난 4월 달에 또 시에서도 이제 자정 결의회의도 좀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노력만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에도 한계점을 사실 느낍니다. 왜냐하면 개업공인사들이 너무나 시장에 너무나 많이 지금 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먹잇거리는 예를 들어서 10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20명, 30명이 지금 나눠서 지금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어떤 윤리의식도 없어지는 부분도 좀 있고요. 너무나 과한 치열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존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어떤 수입이 없다 보면 누가 그런 소리 내나 그런다. 열을 굶겨놓으면 멀담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물론 우리 개업공인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규로 나오는 이런 그 데이터를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과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뮤추얼드에서 같은 데도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MGM을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준다고 해요. 이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누구든 쏠게 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서는 뭐 저희 중개업계에서도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에게 전입세대 열람 권한이랄지 이런 권한을 좀 같이 줬으면 좋겠다.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저희한테 책임만 묻는다는 거는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 오래된 제도인데요.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 폐기론도 논의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가진 장점 또는 단점은 무엇인지 이은영 연구위원님과 강은선 기자님께 듣고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은영 연구위원님. 네, 사실 전세가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이 대출이 아니고 자기 돈이라고 하면 항상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시는 지역을 다 보게 되면 그 동네에서 뭐 원룸이나 뭐 이제 크지 않은 오피스텔 같은 주거를 봤을 때 월세가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 크기 자체가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커진다면 한 달에 월세를 얼마 받아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돈 지출이 없는 전세가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전세 사기, 전세 피해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라는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물론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시장에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제도를 이미 그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된 시기가 수십 년 이상 아주 긴 제도를 갑자기 이런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월세로 바꾼다는 내용이 제기가 되는 것이 참 저는 어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항상 월세 얘기가 나올 때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나라의 전세 제도가 발달이 되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그 나라도 저희처럼 뭐 이렇게 민간 금융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금융 시스템 중에 하나가 전세라고 한다면은 아마 외국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굳이 지금 시점에서 제도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커스를 전세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이 범죄 자체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강성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 시점에서는 전세 제도가 사실상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이제 그 투기 수단으로 이제 전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뭐 하지만 전세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또 분명하게 있고 또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 제도를 이제 없애기는 쉽지 않을 거로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지만 전세 제도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 세입자가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또 전세금은 이제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피해도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실상 그 주택시장 안정화거든요. 네. 근데 안정화라는 거는 이제 뭐 일례로 뭐 이제 공공 부문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이제 공공 부문에서 이제 공급을 확대해서 임대주택 시장 건전성을 가져가거나 이제 하는 이런 그 정책이 나와야지 전세 제도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박유숙 교수님과 서용원 지부장님께는요. 과연 전세 제도가 공급자 또는 수요자 그리고 주거 복지라고 하는 정부 정책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제도인지 짧게 의견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부터 듣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왜냐하면 민간임대 지난 정부에서 민간임대 주택을 너무 장려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전세금 대출을 너무 또 과하게 해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2019년도에 220만 호가 민간임대차 등록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만 158만 호에다 급격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거기에 또 이제 전세금 대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세 사고에서도 보증공사, 도시보증공사에서도 21년도에 540억이 났던 게 22년도에 9,241억이 날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너무나 의도되게 지나치게
전세금 민간 임대사업자 등을 너무나 과하게 밀어붙인 분도 있고 전세금 대출을 많이 해준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전세 지금 피해자가 발생한 것도 원인은 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무이자를 전세금이라는 어떤 무이자를 이용하는 거잖아.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투자로 또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돈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무상으로 또 이제 주택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그걸 담보성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인현 그 연구원님 말씀대로 이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임차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내 집을 마련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임대인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갭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또 재산 증식하는 데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서로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떤 조건이 맞았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점차 이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현장에서 보면 전세하고 월세하고 비율이 거의 비등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전세 제도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루아침에 이게 폐지된다는 것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월세 비율로 점점 더 높아져야 된다는데 저는 의견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박유석 교수님. 맞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월세 비율이 올라갈 거다라고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전세 제도 자체는 어쨌든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내가 전세 제도를 이용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동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의 이익이 좀 다 있는 거고요. 또 특히나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은 월세보다 전세 대출의 이자가 훨씬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세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자만 생각을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거든요. 근데 임대인은 거꾸로 얘기해서 대출금리, 대출이자를 내지 않고 또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또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뭐 대전 같은 경우는 10억, 20억이 거의 뭐 미니멈일 텐데요. 현금을 다 가지고 사시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대출도 좀 끼고 그리고 전세도 좀 끼고 그래야지만 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이야 전세 제도를 없애는 거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저이자로 저리로 빌려주고 있지만 나중에는 뭐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로 월세로 점점 바뀌면서 어떤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없애자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앞으로 시장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계속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네. 시장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대책과 쟁점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을 내놓았는데요. 일단 강은성 기자님께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제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을 내놨는데요. 이제 핵심은 피해자들에게 살고 있는 집의 경매 우선 그 매수권을 주고요. 살 돈이 없으면 싼 이자로 이제 대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이를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 집을 산 후에 이제 이들에게 임대해 주겠다는 이제 방안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 입증이 이제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그 4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요. 애초에는 6가지였다가 이에 대한 그 반발이 좀 있자 이제 이걸 4가지 조건으로 좀 이제 줄여서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안을 좀 보면요.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또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 절차, 경매, 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되고요. 또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또 이제 조정에 따라서는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그 임대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 4개 조건을 이제 충족하는 그 경우를 그 피해자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여당안뿐만 아니라 민주당안, 정의당안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연구위원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정부가 내놓은 안 자체가 어떤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입은 보증금을 보상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발생한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한 다음에 이제 범죄 주체 측에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발표된 가장 최근에 발표된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여야 양쪽에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제 반대쪽에서는 또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기에 일단 발표된 특별법의 내용만 보게 되면 저는 짧은 시간 내에 만드신 내용으로는 꽤 많이 틀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한참 얘기했던 내용 중에 몇 번인가 나왔던 것이 이제 역전세와 전세 사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주에 제시된 특별법의 지원 대상 기준을 보더라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역전세는 이 특별법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즉 지난주에 나왔던 문구를 한번 제가 읽어보면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역전세는 고려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제시된 내용들이 좀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제시된 내용 안에 그렇다면 과연 이 신청자가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 요건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 나온 것은 꽤 많이 다듬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니까 이제 일단 시행에 앞서서 조금 더 다듬고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당장의 주거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꽤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전세 사기와 전세 피해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대상자에 있어서 구분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서용원 지부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이은영 연구원님이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번 정책에 이 사고 나면서 특별하게 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제 해당 시국세가 오히려 세입자들보다 더 우선순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안분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상당히 효과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저희들 중계를 하면서도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들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시국세 미납된 거를 차후에도 미납이 될 수 있거든요. 세입자가 들어가고 나서. 그래도 후에 미납이 되더라도 경매가 진행됐을 때 선순위를 받아가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세입자들이 상당히 불안했는데 이 부분에 이번에 시정을 하겠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좀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가구 주택이 됐던 만약에 이 불가피하게 세입자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가 진행됐을 때 불가피하게 세입자가 경매에 낙찰돼서 소유를 했을 때 이분들이 다음에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했을 때 모든 조건을 무주택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입자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왜 이 가격이면 빌라나 이런 가격이 똑같은데 전세 가격이나 매각이나 비슷해요. 오히려 어떻게 전세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있는데 왜 이분들이 왜 주택을 쉽게 구입을 안 하고 왜 전세로 들어갈까라고 여쭤보면 그 원인은 첫째, 무주택자들이 무주택 주택을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사면 일단 무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에 1순위 자격이 상실된다라는 얘기죠.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이 전세 사기건을 인해서 일정 부분, 일정 금액 이하에 또 일정 부분 면적 이하에 예를 들면 24평 미만이라든지 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꼭 경매로 인해서 낙찰된 세입자들에게만 그런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똑같은 그런 자격을 준다면 굳이 전세로 들어갈 게 아니라 내가 집을 들어가서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집에 대해서 살다가 내가 필요가 없으면 이사를 간다든지 발령을 받는다. 그때 편하게 또 팔고 갈 수 있게끔 이런 정책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서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올라가고 선순위 자격이 박탈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을 꺼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내 집을 구입하는 게 오히려 내 전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소유욕도 만족도도 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경매권만 아니라 좀 심도 있게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서는 토론을 거쳐서 일정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 이하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파트 청약에 대한 기회를 균등히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런 어려운 거를 좀 이런 리스크를 좀 어떤 기회를 좀 삼아서 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가들하고 좀 연구를 하는 이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주택을 매입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세금 대출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내 주택을 구입하는데 정책적인 초점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이 전세금의 어떤 이걸 사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내 집이라는 어떤 안정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박유석 교수님. 네. 저는 전반적으로 본다면 발빠르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매수 권한을 준다라고 했을 때 비판의 목소리가 뭐였냐면 지금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매수를 하냐.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걸 낙찰을 받으면 내가 다음에 청약을 못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또 무주택자로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와 지금도 조금씩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내가 그 집에 계속 낙찰 안 받고 살겠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주겠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내가 매입해서 너 살게 해줄게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또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자격을 먼저 주겠다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어떤 정책의 어떤 틀, 어떤 색깔이 잘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부터 좀 발빠르게 시장의 상황을 잘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큰 문제는 간접적인 지원이냐 직접적인 지원이냐 이런 부분이 논점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여당안과 야당안이 아직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는 핵심 쟁점은 직접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서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쟁점과 자, 주거권을 보장할 것인지 소극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보장하는 수준의 지원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쟁점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요거는 강은성 기자님께 의견 여쭤볼까요? 피해자들은 이제 하루 아침에 사실 이제 그 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제 뭐 전세 제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이제 발현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피해자들 길거리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들은 누가 구제해 줄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가 속도감 있게 이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 건 전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부가 존재하는 뭐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사실 이거 못할 거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피해자들을 빨리 이제 구제해 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져서요. 오래 듣지는 못할 거고요. 짧게.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일지 공급자 또는 정부 그리고 수요자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 서용원 지부장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전세 사기는 사전에 노력을 하고 하면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업에서 종사하면서 이렇게 꿀팁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그 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범위를 벗어난 그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의 성향이랄지 그다음에 그 매매 예상 금액이랄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그 물건 소재지 인접해 있는 개업 공인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그 물건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얼마 정도 낙찰가가 될 거고 그 건물주의 성향이 어떤 것까지 거의 다 알기 때문에 그 인접해 있는 개업 공인사의 도움을 좀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어떤 빌라나 이런 때 신규주택 같은 이런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발품을 좀 팔아서 임대인들의 어떤 그 말만 믿지 말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입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특히 또 임차인들이 단순하게 전세에 들어가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하면 다 돌려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채권자 입장이거든요.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완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채권자 입장에서 안전장치가 완전한가라고 한 번 더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저희 개국공인사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서 좀 더 앞으로 좀 노력해서 임차인들이 더 이상 어떤 그 피해가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요자 입장에서 중요한 점 짚어주셨습니다. 박유석 교수님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뭐 정부 입장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타난 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모니터링 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아쉽다고 서두에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제도화시켜가지고 정부가 다른 정책, 다른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개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왜 개입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은영 연구위원님께 짧게 듣겠습니다. 네, 한때 국내에서 학생들에게도 금융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방과 후 교육이나 기타 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을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금융교육 과정의 내용에 부동산 계약 관련, 즉 임대차 관련 내용들도 같이 섞어서 가르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세제도는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주거복지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요. 전세 사기로 인해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과 함께 주거복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